는 지난 5월 4일 09시 06분부터 10시 55분까지 함경북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포함한 240mm와 300mm 방사포 등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를 포착하였습니다. 의료부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을 중단할 것이죠. 그럼 도발로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저희가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뜻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뜻인가요? 위반은 아니고요. 보면은 군사합의에 명확히 금지 조항을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는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에 대한 사법적 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안에 들어와야지. 오겠다는 이야기잖아. 한교안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지금 저 5월인데 그 갈치 축제 안 합니까? 멸치 축제 안 합니까? 벌써했어요? 그러면 뭐하러 기전에 가요? 네, 5월 7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신반장, 이번 연휴 사이에 이제 북한 발사체를 둔 논란이 상당히 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한다면서요? 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오늘 밤 늦게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북한 오늘 밤? 네, 오늘 밤 늦게 네. 뭐 시차를 고려해서 정해진 것 같고요. 네. 뭐 북한 발사체 문제를 비롯해서 향후 한반도 정세 심도 깊게 논의할 걸로 보이고 이 지난달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한 달 만에 직접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쉬었어요? 예. 네, 얼굴 좋아졌네요. 네. 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오늘부터 다시 장외 집회에 나선 거죠? 그렇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뭐 이름이 민생 투쟁 대장정. 민생 대장정. 예. 투쟁. 투쟁 대장정.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이르면 20여일, 뭐 길게는 한 달, 뭐 아직 유동적인 일정인데 앞서 뭐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네. 오늘 잠깐 울컥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전국을 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이걸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관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정부가 오늘 3기 신도시 후보지를 추가 발표했습니다. 고양 창릉, 그다음에 부천 대장이 해당 지역이고요. 지난해 말 발표된 남양주 어디죠? 왕숙이죠.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개 지구를 더하면은 3기 신도시 지역은 모두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는 이번에도 그린벨트 개발이 제외됐고요. 대신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택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오늘 신도시 후보지 발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그동안 정부의 입장 발표, 의지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교통망 확충과 이제 기업 유치, 또 상권 형성 등이 성공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하고 한미 정상이 오늘 밤에 전화 통화를 갖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 발사체 논란 관련해서 어제는 국정원에 보고가 있었고 오늘은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화력 타격 훈련을 진행하면서 10발에서 20발 정도의 발사체를 발사했고 현 단계에서 그중에 일부를 단거리 미사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도발 목적이라기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으로 일단 보인다면서 미국과 우리나라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분석은 했습니다. 물론 국방부의 분석입니다. 북한의 의도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 뉴스는 아니지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질병 분석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약해 보자면요. 50대는 고혈압과 당뇨, 또 60대는 치아, 70세 이상은 치매에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국가 질병 통계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대에는 백내장 또 퇴행성 관절염 환자도 40대와 비교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양 반장의 표정이 좀 약간 야릇한데 네, 남 얘기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늘 정치보도에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분수령을 맡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상황부터 알아보고요. 북한 전술무기 발사 논란 등 외교안보 속보와 오늘 3기 신도시 발표 내용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과 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 등 국회와 정치권 상황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 개시와 종결은 구분되어야 국민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오늘 검찰 간부 회의를 거쳐서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마련하고 대국민 발표도 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속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논의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자 이 해외 출장 중 급히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긴급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 조직 이기주의란 비판을 의식한 듯 먼저 검찰의 반성과 사과를 앞세웠습니다. 과거 검찰의 업무 수행에 관해서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현재 검찰은요,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 청구권, 그리고 기소권 등 사실상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여기에서 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이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또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 죄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의 사건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검찰은 이렇게 되면 경찰 권력이 너무 커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비롯하여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의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당초 문무일 총장의 반발에 주무부처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을 향해서 겸손해야 한다며 사실상 옐로우 카드를 꺼내들었죠. 자, 그런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이 문무일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면서 일부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자, 문 총장의 반박을 항명으로 몰아갈 경우 후폭풍이 더 클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검찰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서 최종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법안 수정 또 보완 과정에 여야는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의 치열한 논리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각 조직에선 장외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검찰에서는 강서구 위탁모 사건이 거론됩니다. 자, 김모 씨가 영아를 학대하다가 사망케 한 사건인데 검찰에서는요. 당시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김 씨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했고 이후 검찰이 김 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도록 지휘를 해서 이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는 입장입니다. 즉 검찰의 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묻혀버렸을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조정안에 따르면요. 경찰이 수사를 자체 종결할 경우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은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60일간 검토해 이 경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이 경찰 기록만 보고 알아내라는 건 이 맨눈으로 대장암을 찾아내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 경찰에서는요, 정은호 게이트 사건을 부각시킵니다. 검사장 출신 홍반표 변호사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몰래 변호를 하고 또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이죠. 경찰은 이렇게 정관 변호사가 검찰이 봐줄 수 있는 논리나 근거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또 검찰은 정 씨를 처벌이 약한 상습 도박 혐의만 기소하고 횡령은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기소권 자체만으로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뿐만 아니라 조정한 대로라고 하더라도 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는 건 경찰을 포함한 다른 모든 수사기관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여전히 절대 강자라고 주장합니다. 자, 단적인 예로 유흥업소로부터 돈을 받고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준 현직 경찰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자, 당초 경찰은요, 2명의 현직 경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A 경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고 B 경사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게 핵심인데, 즉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갖고 수사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자, 특히 경찰 입장에선 경찰이 검찰 관계자를 수사할 때 이 같은 권한의 남용이 우려된다고 줄곧 문제 제기를 해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때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비리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영장 청구했을 때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좀처럼 잘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요, 주요한 안건들이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로 민법 내 일부 용어와 표현들이 바뀌는데요. 예를 들면 이 같은 표현들입니다. 자, 민법 내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를 없애거나 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기로 한 건데요. 예를 들면 양반장은 궁박으로 다정회를 해태할 염려가 있지만 최 반장은 전지에 임한 자와 같은 표의자로 언제나 성실한 회의를 최고합니다. 자, 모두 우리 민법에서 쓰는 표현들로 제가 만들어 본 문장인데,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를 바뀌게 될 새 용어들로 좀 제가 정정을 해보면요. 양반장은 공공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다정회를 게을리할 우려가 있지만, 자, 초반장은 전쟁터에 나간 사람과 같은 의사를 표시한 자로서 언제나 성실한 회의를 촉구합니다. 자,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무일 수사 개시 종결 구분돼야 국민기본권 온전히 보호입니다. 네, 양반장 그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이 뭐예요? 실제로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주죠. 이제 해외 체류 일정을 단축해서 조기에 귀국을 했잖아요.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에 장고를 이제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귀국 때 이제 기자들이 나갔어요. 이제 공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물었고 본인이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출근하면서도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요.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 듯 보여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갖고 수사권 조정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 취재진에게는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함께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면서 현재 조정안이 경찰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해서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처럼 검찰 내에 집단 행동을 하기보다는 이 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등 이 문제점을 알리면서 대국민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울러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회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앞서 조국 민정수석이 문 총장의 우려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향후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한다면 성심껏 준비해서 답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요. 조국 수석이 문무일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택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일단 해석은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러면서도 조국 수석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입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결국은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이
뭐 큰 골자는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자, 하여간 이제 뭐 조국 수석의 입장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 양상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딱 지적해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정부안이 부실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공세도 또 펴고 있다면서요. 일단 뭐 바른미래당에서 그 사개특위 사보임 논란의 당사자였었죠. 오신환 의원이 이 조국 민정수석 태도에 대해서 참 같지 않다라면서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오신환 의원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님이 만들었지 않느냐라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마디 하니까 이제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단다라고 약간 좀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자,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면서 대책은 만들지 않고 합의안을 발표한 것이냐 하면서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조국 민정수석이 문 총장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급한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검찰 달래기까지 나섰습니다. 조만간 검찰의 공식 의견서가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다시 한번 이 각계각층의 우려를 반영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자, 물론 조국 수석도요, 이 조정안에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이 사후 통제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이 검찰의 뭐 재수사 요청권, 뭐 보안 수사 요구권, 시정 조치 요구권 등으로 뭐 검찰의 우려가 큰 만큼 이 같은 권한들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좀 읽히는데요. 따라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뭐 검경 간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뭐 검찰이 이 경찰에게 주어지는 1차 수사 종결권을 법안에서 빼야 한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해버린다면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사항을 삭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향후 좀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도 예측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검찰이 대검 간부회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여론을 수렴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의견을 들은 다음에 글쎄요, 뭐 대국민 발표회 같은 형식을 취할지 아니면 사개특위에 나와서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이 될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요. 앞으로 이제 관련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또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속보를 좀 챙겨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관련해서 오늘 또 속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오늘 삼성 바이오 직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회사 공용 서버를 숨긴 걸로 드러났다고요? 네, 검찰이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보안 실무 책임자인 A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가 예상이 되자 직원들의 노트북이나 또 휴대전화에 담겨있던 회계자료, 내부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가 사용하던 회사 공용 서버를 떼어내서 제3의 장소에 숨긴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 회사 서버를 다른 곳에 옮긴 건 삼성 바이오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 팀장급 직원 B 씨가 자신의 집에 공용 서버를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일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오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검찰에 따르면 삼성바이오가 지난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공장 바닥에 마루를 뜯고 회사 서버와 노트북 등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오늘 해당 위치의 마루를 뜯어내서 이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숨긴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상황을 종합해 보면 뭐 자회사와 본사 모두 비슷한 시기 유사한 방식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이 드러난 것이죠. 이 검찰은 그룹 차원의 일괄적인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삼성 에피스의 증거인멸 과정이 옛 미래전략실 출신 직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검찰은 삼성 에피스 내 증거인멸을 주도한 에피스 임직원 2명을 구속했고요. 오늘 영장을 청구한 삼성 바이오 직원에 대한 신병까지 확보한 뒤에 증거인멸의 구체적 보고 체계에 대해 추궁할 방침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고 반장이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자회사에 이어서 그 삼성바이오 회사의 그 증거인멸 혐의가 지금 이제 포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인천 송도에 있는 삼바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공장 그 바닥 마루 밑에 그
회사 서버 또 노트북 등이 묻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마루를 뜯어서 검찰이 이제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그런 얘기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을 쭉 보니까 어쨌든 삼성바이오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루 밑에 증거 자료가 은닉돼 있다는 사실을 검찰이 이제 확인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이 뭐 이루어졌다라는 강력한 증거로 일단 검찰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이 오늘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는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속보를 저희가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오늘 계속해서 이제 윤중천 씨를 최근에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지금까지 다 해서 6번 글쎄요. 불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단 뭐 이 윤중천 씨는 불구속 뭐 수사를 보장해주면 나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6번 지금 소환에 응하면서도 정작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뭐 진술도 내놨지만 2008년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에게 수백만 원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고, 별장 동영상 속 여성도 뭐 유흥업소 여성이고 누군지는 모르겠다, 성범죄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검찰 수사단은 윤 씨가 자신과 또 김학의 전 차관 두 사람 모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진술을 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자, 24억 사기 의혹 뭐 이런 윤 씨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이 강제 수사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정부가 1960년대 또 70년대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했던 훈장을 취소했다면서요, 최 반장? 네, 오늘 의견된 이서훈 취소 안건에 포함된 인물은요,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8명입니다. 앞으로 뭐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취소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뭐 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 등 뭐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이거나 또 경찰들입니다. 자, 이들은 뭐 피해자들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가혹행위, 또 고문을 통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해서 이 간첩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뭐 드러났고요. 이후 해당 사건들은 재심 재판을 거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그러니까 거짓 공적으로 받은 서훈인 만큼 취소 결정이 이번에 내려진 겁니다. 자, 이번 서훈 취소는 지난해 7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뤄진 건데요. 당시 뭐 간첩 조작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서 수여된 서훈 56점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수사권 조정 관련한 내용으로 잡겠습니다. 문무일 수사 개시 종결 구분돼야 기본권 보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북한의 도발을 두고 과연 미사일이냐 단순 발사체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장거리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죠. 북한의 의도된 행동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비핵화 협상 틀은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가질 예정인데요. 신 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사일이냐 단거리 발사체냐 혹은 도발이냐 단순 훈련이냐. 네, 연휴 첫날이었죠. 지난 4일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기종 미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을 긴급 발표했습니다. 사실이라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된 지 약 15개월 만에 벌어진 미사일 도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합참은 이 첫 발표 40분 만에 미사일을 발사체로 수정했습니다. 발사체는 미사일과 로켓, 장사정포와 위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그 무언가의 정체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훈련까지 참관했음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천둥 같은 토금이 터지고 번개 같은 삼광 속에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예고 없이 불의에 조직한 화력 타격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군은 해당 발사체가 지난 2월 북한 열병식 때 공개된 무기체와 외형이 유사하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무기체를 이번에 처음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 군은 물론 미국조차도 이를 미사일로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연이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대신 단거리 발사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습니다. Here's what we know so far. The launches, and there were several, were of a short range. We have high confidence that they were not intermediate range missiles, that they were not long range missiles or intercontinental missiles. We are continuing to evaluate that data set, but we want to put it in the larger context. 북한의 발사체 도발,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 즉 동결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위협하는 ICBM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재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북한의 행동이 비핵화 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협상 과정에서 벌어지는 의도된 도발에 일일이 대응해서 괜히 판을 흔들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You're disappointed in Kim Jong-un about the nuclear activity in North Korea? A little disappointed. We'll let you know in about a year. 우리 정부가 발사체로 표현을 바꾼 건 역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위 조절을 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국방부는 북한의 움직임에 도발 의도는 없었으며 한국과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시그널 용도의 타격 훈련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만약 도발이 목적이었다면 전략 무기를 단독으로 발사해서 위력을 과시하려 했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 예전 같으면은 SLBM, ICBM 뭐 이런 전략 무기를 단종으로 실험과 발사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방사포, 불상의 미사일 여러 가지 화력 타격 시험에 여러 가지 종류를 섞어서 훈련과 쏜 것이 발사를 한 것이 사실 북한의 행동은 일면 예견된 것이기도 합니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답보 상태가 길어지면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어느 시점에 가면 북한이 소규모 군사 도발로 미국을 압박하려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 카드로 이 단거리 발사체를 꺼내 든 것이죠. 압박의 선을 미묘하게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함과 동시에 군부 주민의 불만을 좀 전환시키고 체제 결속을 도모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무기 종류나 수를 특정한 데 있어서 한미 간의 정보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 행동은 약 1년 반 가까이 이어온 한반도 긴장 완화의 휴식기를 깼을 뿐 아니라 9.19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임은 분명합니다. 국방부는 추가적인 군사적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다수 발사체 발사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늘 밤 늦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11일이죠.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지 약 한 달 만에 직접 소통인데요. 이 북한의 움직임이 북미 비핵화 협상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편 북한 발사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뜨겁습니다.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방부 북발사체는 도발하는 훈련, 한미 태도 변화 압박용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제 인터뷰에 응하면서도 미사일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화를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뭐 좀 제스처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오늘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네, 청와대는 오늘 밤 늦게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로는 약 한 달 만에 직접 소통인데요. 고민정 대변인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통화는 지난 4.11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한반도 관련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재의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통화는 지난 2월 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루어진 통화 이후에 21번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청와대가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사후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고하는 형식을 취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고민정 대변인은 주말 동안 두 정상의 통화 여부에 대해 워낙 궁금증이 많았다면서 라이브, 그러니까 이 실시간 중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역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한미 간 소통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정상은 이번 사태가 북미 협상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북 특사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관련한 통화 내용은 내일 저희가 정치부회의 때 짚어보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미국의 한반도 정책 실무자들이 대거 방한할 예정입니다. 또 국방 외교 라인에서 실무 차원의 논의가 이어진다면서요, 양 반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국방부에 따르면요, 이 한미일 3국이 오는 9일 날 서울에서 제11차 한미일 안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자, 미국에서는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를 비롯해서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를 지낸 마크 네퍼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도 동행한다고 합니다. 자, 현재 청와대, 국방부 모두 이 북한 발사체 정체에 대해서 아직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 한미일 안보라인 논의를 통해서 어떤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또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오는 9일에 방한합니다. 외교부는 이 비건 대표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이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초에는 이번 면담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 지원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단거리 발사체로 인한 상황이 급변한 감이 있습니다. 대북 제재 또 반대 측면의 인도적 지원 기조를 어떻게 유지할 때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미사일이란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제재 대상도 아니다 이런 언급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결이죠. 모라토리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미사일 발사 동결은 미국을 위협하는 ICBM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대북 제재를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라고도 했죠. 이 대북 지원 가능성도 일면 열어뒀는데요. 협상 추이에 따른 상응 조치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Is the U.S. considering any steps to maybe lift sanctions to get humanitarian support in? Anything to deal with that famine, which is supposed to be the worst in a long, long time? So you'll recall, Jonathan, that it's permissibl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hat is, the sanctions permit the North Koreans to purchase food products. That's why when I see things like happened on Friday night, where the money could have gone to taking care of his own people, it's so unfortunate. 네. 자, 그럼 정치권 반응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국방부 보고 그 위주로 해가지고 또 한번 짚어볼까요, 고 반장? 네, 어제 국정원에 이어서 오늘은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장 또 여야 원내 지도부에 관련 보고를 했는데요. 일단 국방부는 도발 의도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이 한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시그널 차원으로 풀이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번 발사체가 기존 남북 또 한미 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되려 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북 제재와 별개로 대북 식량 지원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식량 지원은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 북미가 서로 만나 새로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미국 및 유엔과 함께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네, 반면 자유한국당은요, 우리 정부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우기고 있다, 또는 판을 깨는 건 아니라면서 북한 이미지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라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어제 국정원의 보고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보고에 불과하다, 국정원도 김정은의 대변인이 됐냐라는 논평까지 내놨는데요. 오늘 아침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도 들어보시죠.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수정하고 결국엔 전술 유도 무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기정사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애써 축소해주는 모습입니다.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입니다. 다른 야당들 반응은 어때요, 양 반장? 예, 일단 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교묘하게 트럼프 대통령 간을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이고 국내에 떨어진 발사체에 대한 유엔 제재 사례가 없다라면서 이렇게 선을 넘지 않은 교묘한 선택에 미국이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런 도발적 공격용이 아닌 방어적 성격의 통상 훈련용이라고 축소하는 한미 당국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야권에 대해서도 북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대여 공세를 펴서는 안 된다. 과잉 반응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런 분석 내놨습니다. 단거리 미사일도 분명히 미사일은 미사일이다. 하지만 고양이만한 새끼 호랑이를 가지고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발사체를 미사일로 보는 것은 맞지만 굳이 유엔 제재 위반을 거론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자, 우리 정부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는 중재 외교는 일단락됐으니 이제는 당사자 외교로 가야 한다면서 국적 없이 중재만 하기보다는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 등 자기 위치를 찾아가다 보면 시즌2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북한 발사체 논란 여러 가지 측면을 짚어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밤에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회의 때 관련한 내용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볼게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미 정상 오늘 밤 북 발사체 관련 통화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른바 민생투쟁 대장정에 첫 발을 뗐습니다. 오늘 첫 출발지는 부산 자갈치 시장이었는데요. 앞으로 약 20여일간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둘러보겠다는 목표입니다. 물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장외투쟁의 성격도 갖고 있죠. 황 대표는 한국당만으로는 힘에 부쳐서 국민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오늘 부산 자갈치 시장 왔습니다. 황 대표에게 부산은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지난 2일 경부선 집회 때죠. 자, 부산역 앞에 모였던 많은 인파들 정말 황 대표가 기분이 좋았다는 후문이더군요. 자, 오늘도 한번 보시죠. 네, 황 대표 이렇게 자갈치 시장 왔습니다. 근데 저 뒤에 보니까 백팩을 메고 있습니다. 흡사 예전 안철수 전 의원처럼 말이죠. 저렇게 등장을 어떻게 했습니다. 자, 부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자, 오늘은요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이란 제목으로 출정식을 했습니다. 당초 이름이 그냥 민생대장정이었는데 거기다가 비상한 각오를 보여주려고 투쟁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자, 황 대표 왜 지금 이 시점에 장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만의 투쟁으로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기 위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황교안 대표 오늘 이렇게 연설을 하는 중간중간에 몇몇 시민들을 지명을 해서 일문일답도 가졌습니다. 근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잘 싸워라, 우리 동네도 한번 와줘라, 힘들어도 이겨내라 뭐 이런 격려더라고요. 자, 황 대표 그런 응원, 격려 예상 못했는지 갑자기 불현듯 예측 불허의 리액션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정말 애국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예,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울고 있는 겁니다. 자, 귀 밝으신 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황교안 대표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목소리 톤을 높이지 않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장애 집회다 뭐다 강행군 계속하면서 결국
목에 무리가 온 겁니다. 본인도 지난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대한민국에서 목소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다 망가졌어요. 이제 성대가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목 상태도 안 좋은데 왜 대장정에까지 오른 것일까? 자, 정치권 인사들은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대중 집회의 마력, 이거 한번 빠지면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다고 말이죠. 자, 눈앞에 수많은 인파가 황교안, 심지어 일부는 대통령 이렇게 외치면 목이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말끔히 잊게 되는 법이다라고 말이죠.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바른미래당 내분 사퇴 소식입니다. 자, 여기저기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관영 원내대표 최근 들어 부쩍 유승민 의원을 겨냥하는 발언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내분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겠죠. 오늘도 아주 그냥 돌직구 세게 날렸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유승민 전 대표님을 포함해서 묻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기호 3번으로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기호 2번과 함께하는 겁니까? 자, 이 얘기 뭐 다 아실 겁니다. 다음 총선에 기호 3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혹은 제3지대 정당 후보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갈 것이냐, 유승민 의원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3번으로 나간다 하면은 내가 원내대표 사퇴하겠지만 한국당으로 나갈 생각이면 절대 못 물러난다, 뭐 그런 얘기 같죠. 자,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 측 반응은 뭘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물러나라, 계속 버티면 실력 행사 들어간다 입니다. 자, 유 의원 측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요. 과연 몇 명이나 동참했을까요? 이렇게요. 네. 어느 정도 함께 하고 계신지 일단 15분 서명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하라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네 차 번호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협박방송했던 유튜버 김모 씨, 오늘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 통보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김 씨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자유연대란 극우단체 오늘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먼지 털기식 수사로 입을 막고 발을 묶어두려는 검찰의 불순한 의도다, 이렇게 비난을 하더군요. 자, 그런데 김모 씨, 정말 보통 이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검찰 수사를 받고 이러면 약간 위축될 법도 한데 카메라 앞에서도 그냥 막 주먹을 휘두르더란 말이죠. 자, 주먹 쓰는 장면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포착됐습니다. 지난 4일 자유한국당 이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였는데요. 김 씨가 맞은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진보 성향 유튜버를 발견하고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오랜만이야. 이거 체포해줘 이거. 자, 저희가 약간 블러 처리를 해서 잘 구분이 안 가실 텐데 이걸 원 영상으로 보시면 턱 때려가지고 이 쓰고 있던 맞은편 상대 선글라스가 휙 하고 벗겨집니다. 이거 조금만 참으시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렇게 하면 일이 커지는데 말이죠. 이건 영상이 그대로 찍혔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검찰이 봤더니 과거 집회에서도 그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전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침 검찰도 이 아까 보신 영상, 이 상황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폭행 혐의 추가할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심 대장정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안철수 전 의원 얘기도 했지만요, 그 백팩을 맨 모습이 아주 이채롭네요, 그렇죠? 자, 대장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뭔가 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스타일도 좀 바꾸는 아마 그런 시도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 한국당에서 내놓은 일정표를 잠깐 보니까요, 이번에 이제 전국을 돌면서 모든 일정을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만 이용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근데 저는 아까 황교안 대표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어떤 거요? 우리나라에서 목소리가 제일 좋은 사람은 국장이신데. 그건 아무도 합니다. 이거 중후한 좀 목소리 심한 것 하면 같은데? 최 반장이 웃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요. 지금
양반장이 눈이 둥그러졌어요. 아니, 며칠 지금. 쉬고 오더니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네. 일정 뭐 계속 전해드리면 이 황 대표가 뭐 말씀하신 대로 남색 백팩을 메고 뭐 신발은 검은색 워킹 슈즈, 또 상의는 한국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뭐 전국을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뭐 주요 교통수단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사나 잠자리도 가려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돼요, 신반장? 네, 일단 내일은 경남에 가고요. 또 9일에는 울산, 10일부터 13일까지는 대구, 경북, 14일에서 16일까지는 충청, 대전, 18일에서 20일까지는 광주, 전남, 전북, 그리고 이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등지로 진행이 됩니다. 네, 덕포시장인가요? 그 앞에서 약간 충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황교안 대표가 방문하기에 앞서서 오후 1시 반쯤에 이 덕포시장 앞에서 한 시민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황 대표 지지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건데요. 이 경찰이 투입돼서 주변 정리에 나섰지만 현장은 뭐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황 대표는 오후 2시 부산 지하철 덕포역에 도착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전해 듣고서 잠시 역사에 머물면서 대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갈 것이다라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농담이에요, 진담이에요. 바람이 부는 대로 갈 거라고 했다고요. 뭐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런데 내일은 뭐 경남을 간다고 하니까 뭐 경남 도시 어딘가 한가운데 한 곳이겠죠. 네, 좋습니다. 자, 황 대표가 이제 그렇게 장외 투쟁에 집중할수록 국회는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국회 얘기는 잠시 후에 고반장발제 때 저희가 짚어보겠지만요. 그러면은 국회는 계속 비워두는 거예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한국당이 원내 병행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뭐 5월 임시국회 공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빨리 국회로 돌아오라면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는 대권 노름으로 극우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에 고무돼 있고 또 연단에 서는 의원들도 지도부 눈에 들어 다음 공천 도장받게 여념이 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집회 출발지를 부산으로 잡은 것도 PK 지역이 내년 총선 승패를 가를 요충지라는 점에서 총선 전략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황 대표의 행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적이다라는 게 이제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인데 또 경계해야 될 부분도 많다.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죠. 예, 뭐 이런 장애 집회가 일단 보수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전국 선거 총선을 칠 수 없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외연 확장을 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장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옛날 박근혜 대표가 노무현 정부 시절 사학법 투쟁을 2006년도에 아주 강하게 해서 보수층의 지지를 확 사로잡았는데 결국 2007년 있었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의 대선 경선에선 졌다라는 게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씨의 분석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5월 한 달간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는, 물론 이제 병행 투쟁도 한다지만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뭐 국회 상황 뭐 암울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국회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 관련해서요. 오늘 안철수, 유승민 개 의원들 15명이 의원총회를 소집했잖아요. 열리긴 합니까? 언제 열리는 거예요? 빠르면 내일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 논의를 위한 의총인데요. 오늘 의총 소집 요구서를 낸 유이동 의원, 이 원내에서 지적된 문제를 치유하고 대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면서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 관철의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네, 아까 제 양반장이 얘기했던 대로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서 기호 2번으로 나갈 거냐 3번으로 나갈 거냐 아주 직격탄을 알렸죠. 네, 김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 계열 의원들과 이 한국당 탈당파인 바른정당계 의원들 간 확연히 분리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광주 출신인 권은희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도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사퇴 요구를 했는데 권 의장은 충정에서 비롯된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감싸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발끈하겠는데요,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유이동 의원이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평화당이든 어디든 가지 않는다면서 본질은 오간데 없고 3번 당이라는 등 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자, 오신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읽지도 않은 소설을 쓰면서 알량한 원내대표 자리를 차고 앉아 의원들한테 갑질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네, 시술도 받고 얼마 전에 퇴원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국에 갔잖아요. 근데
한국당 의원들은 동행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이 홍일표, 김학용, 원유철 등 이 한국당 의원들이 갑자기 불참하면서 방중단에서 빠졌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단 그리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만 동행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태 여파로 의원 외교가 반쪽이 된 셈인데요. 이 때문이었는지 문희상 의장 동포 만찬 간담회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참으로 꼴사납고 부끄럽다. 동물과 다름없이 몸싸움만 하면 안 된다라면서 이 여야가 싸워야 하지만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말과 논리로 싸워야 한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물론 의장 자신의 책임도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최 반장 얘기대로요. 이제 문희상 의장이 막말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했어요. 요즘은 당대표라는 사람들도 매일 SNS를 통해서 쌍욕을 한다 이런 표현도 했죠. 예, 아무튼 일단 그 문희상 의장 발언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그 사태, 패스트트랙 사태 그 과정에서 가장 꼴사납고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이 문희상 의장 본인 아니냐. 불법적인 입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심야에 테러를 당하는 게 어떻게 몸싸움이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지만요. 오늘 자유한국당 사무처 노조가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한선구 사무총장이 무슨 욕설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요? 네, 오늘 오전이었는데 국회 본관 사무총장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사무처 노조는 이런 내용으로 성명서를 냈는데요. 그 욕설을 들은 당직자는 지금 사표를 내고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노조는 지금 한선교 총장의 사과와 거취 표명 또 당에는 윤리 회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총장 역시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 관련한 속보를 조금 더 챙겨봐야 되겠네요.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황교안 부산서 민생투쟁 대장정 시작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4월 국회가 본회의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초반에는 인사청문회 문제로 또 중반 이후부터는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로 갈등만 빚다 끝나버린 거죠. 당장 민생법안 처리 또 추경안 심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5월 국회 전망 역시 암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피해 복구 및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4월 국회가 오늘부터 소집이 됐습니다. 3월 국회에 재판이 되지 않을까 사실 좀 염려가 됩니다. 네, 딱 한 달 전 4월 국회 첫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났던 모습입니다.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서명까지 하면서 이번 국회는 정말 잘해보자 다짐까지 했건만 결국 김관영 원내대표 말대로 됐습니다. 본회의도 제대로 한번 못 열고 오늘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회동에서 오늘의 이 슬픈 결말을 예고한 듯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네, 여야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장이 서명한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안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만 툭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 아무튼 이 4월 국회 초반에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중대한 훈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논란이 된 주식권의 문제에 위법성이 없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감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봐도 되는 건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논란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그동안 민주당 등 여야 4당과 또 한국당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던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결국 갈등이 터져버렸죠. 의학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했죠? 이건 폭거예요, 폭거. 자, 투표 끝내고. 나라입니까?
네, 그 뒤 상황은 뭐 아시는 대로입니다. 여야 사당 연일 한국당의 국회 복귀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추경은 재난 관련 예산만 별도로 처리하자는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월 국회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이후 여야 모두 지지율 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조사 한번 보시죠.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1% 오른 40.1% 민주당 기록했습니다. 3주 연속 오른 건데요. 자, 리얼미터 조사로는 10주 만에 40%대를 회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 지지율도 3주 연속 올라서 33%를 기록했는데요. 자, 이렇게 양당이 모두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 흔치 않죠. 결국 이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대 양당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무당층이 2주 연속 상대적으로 큰 폭 감소한 것과 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진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같은 조사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잠깐 보고 가시죠. 지난주보다 1.7%포인트 오른 49.1%로 집계됐습니다. 50%대에 더 근접한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자, 그리고 오늘 이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동시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주재했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죠. 제 임기 안에 노동관계법, 또 빅데이터 3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추경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오늘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홍영표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1년 어땠을까요? 임기 첫날엔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부터 찾아갔습니다. 축하하고 너무 말이 꼬여 있으니까 일단은 건강을 챙기십시오. 내가 제일 먼저 왔어요. 끝나자마자 네, 보내서 얘기 좀 했었습니다. 5회 올래? 다시 5회? 내가 좀 파악을 좀 해봐요. 나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친구분이라고 이제. 야, 친구분. 아니, 지난번에 환노위를 같이 했었죠. 그거 갈게요. 네, 친구였건 아니었건 이후 대략 한 6개월간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전 원내대표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뭐 만나긴 만나야 되겠죠. 맨날 삐지지 말고 협상 좀 해.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어제 잠을 못 잤어. 아, 진짜 내가 그날에서 새벽에 진짜 잠이 안 와가지고 도대체가 약을 좀 먹었는데 아마 이번 주 1년이 새하게 한 주가 될 거예요. 네,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마지막 날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집권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입장도 있고 또 정부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집권당 의원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자리가 집권당 원내대표입니다. 거기다 또 뭐 거칠고 거센 또 제1야당 원내대표 만났으니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홍영표 원내대표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여야를 막론하고 열심히 한다는 평가도 많이 들었습니다. 홍 대표 보니까 이제 그냥 이 눈이 빨간 충혈이 막 고생이 많이.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님 뭔가 다 빠지도록 저 뒷머리를 보세요. 저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 하셨습니다. 네, 홍영표 원내대표 관련 소식, 또 내일로 예정된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거 관련 소식도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본회의도 제대로 못 연 4월 국회, 5월 국회도 깜깜. 네, 홍영표 원내대표 관련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고별 기자간담회를 가졌잖아요.
들어왔네요. 고반장, 아까 취재했잖아요. 예. 어떤 내용이 추가로 있어요? 네, 이 기자간담회를 오늘 오후 국회에서 가졌는데요. 홍 대표는 이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원내대표실에서 보낸 1년이 10년이나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서 스스로 매긴 지난 1년 점수는 70점이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 임기 동안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하는 인사청문회 8건을 했는데 모두 통과시켜서 그것에는 A 학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각자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조금씩만 내려놓으면 협치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게 소신이라면서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야당을 더 열심히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패스트트랙하지 마라 3가지만 요구했다면서 제가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지난 5개월 동안 그것 말고는 여야 간의 대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이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데 판세가 어떻게 돼요? 예, 일단 뭐 그 배경 설명부터 좀 드리죠. 김태년, 노웅래, 이인영 이렇게 3사람이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3사람 모두 3선입니다. 당선된 시기도 17대 처음 국회에 들어와서 18대 낙선하고 19, 20 내리 당선됐습니다. 모두 수도권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내일 선거는 첫 투표에서 과반 얻지 못하면 1, 2위 후보만 따로 결선 투표하게 되죠. 일단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 높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3사람 사실 다 박빙이다 이런 판세 분석이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표가 확 쏠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 후보 모두 현재 결선 투표까지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하고 있다는데요. 자, 원내대표 선배죠. 우상호 의원 라디오 나와서 이렇게 판세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쨌든 저기는 결선 투표에서 결정된다. 그렇죠. 세 분이 나온 경우는 항상 결선 투표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50% 이상을 65표 이상을 갖기가 좀 어렵죠. 이강일중이라고 봅니다, 저는. 현재 당 안팎 분위기로는 김태년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노웅래 의원 저력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 많은데요. 아시다시피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패한 바 있죠. 이번이 3번째 도전인데 당내 스킨십이 좋은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장단점이 분명해서 어느 한 명이 유력하다 이렇게 평가하기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또 원내대표 선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국회의원들의 투표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표심을 알기 어려운 선거로 꼽힙니다. 말 그대로 선거에 선수들끼리 하는 선거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눈치 작전도 치열하고요. 또 의원들끼리도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오늘 국회 갈등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의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 좀 간단히 소개해 볼까요? 네, 한겨레 신문 의뢰로 한국 리서치가 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우선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청와대와 국회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보다 나아졌다라는 응답은 29.4%였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35.7%였고요. 과거보다 악화됐다라는 답은 32.3%였습니다. 관계가 과거에 차이가 없다라고 답한 사람들과 나빠졌다고 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그렇다면 갈등의 책임은 어디 있느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4.8%가 한국당의 발목 잡기를 갈등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청와대의 독주 탓이다라는 응답은 31.6%, 민주당의 무능과 보신주의 탓이라는 응답은 17.9%였습니다. 다만 관계가 개선됐다고 답한 사람들에게는 답하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당의 발목 잡기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 클 것이다라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임기 마치는 홍영표, 아쉬움 많았던 1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기쁜 소식 하나만 좀 전하고 갑시다. 저희가 이제 정치부 회의와 때려야 때려놓을 수 없는 방탄소년단이 오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무대에 올랐어요. 대표곡인 DNA를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장면을 잠깐 봤는데 그 피크 타임의 무대에 올랐고 또 시상식 맨 앞자리에 앉혔어요. 형 아시죠 이제? 뭘 그만해요? 뭘 그만해요? 방탄소년단이 이거 큰 거예요. 큰 뉴스예요. 아니, DNA 가사는 아세요? 가사 알죠?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율법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6시 3분이네. 조금 전에 6시에 공개가 됐죠.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자, 그럼 빨리 회의 끝나고 뮤직비디오 지금 다운됐다니까 바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좀 봐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복북장의 최애, 다정의 공식 후원 아이돌 방탄소년단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과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엄청난 환호성, 한국 가사도 막힘없이 따라 부르며 이른바 떼창을 하는 모습에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자, 이 영상 방탄소년단의 팬이 콘서트장에서 직접 찍은 겁니다. 자, 이번 공연은 새 앨범 월드 투어의 첫 공연인데요. 오프닝은 디오니소스로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쪽에서 폭죽이 터지면서 멤버 한 명 한 명의 소개 영상이 나오자 팬들이 이렇게 함성을 질렀고요. 이 특유의 칼군무를 선보이자 환호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심지어 멤버 정국이 와이어를 타고 관중석까지 고개 비행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해외 유명 스타들도 방탄소년단과 찍은 인증사진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칼리드는 방탄 멤버들과 찍은 사진과 멤버 지빈의 솔로곡을 따라 부르는 영상을 올렸고요. 그룹 조나스 브라더스의 닉 조나스도 SNS에 영상과 함께 로즈볼에 왔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2관왕을 차지한 방탄소년단, 매일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빌보드 시상식에서도 팬들에 대한 고마움 잊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정말 본상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참 멤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만들어주시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믿기지 않은 상이었고 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김구 선생님의 문화 강국론을 이야기하며 BTS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는 BTS는 전 세계에서 빌보드 차트 1위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고 상을 해도 수상을 제1 수상을 지금 2번째 연달아 했어요. 이제 당당하게 나서서 우리 대한민국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신장됐어요. 자, 그런데 문 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BTS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방미 외교 때도 BTS의 한류 활동을 보면 우리가 문화 대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지난달 16일 국회 문광희 소속 의원들과 오찬에서도 BTS 열풍을 보면 이젠 문화 대국이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23일에 음악산업발전 토론회 축사에서도 BTS를 언급하며 K-팝이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도 혹시 아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여부를 떠나서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한 BTS를 통해서 문화 강국으로서의 성장과 국력의 신장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 문화 키워드가 된 K-팝,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방탄소년단, K-팝을 성장시키는 데 정치권도 조용하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리뷰 시작합니다. 여야 대치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문을 닫게 됐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전했죠. 당장 추경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지만은 다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데요.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이원화된 새 결정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 체계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의 일정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한 만료가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재판부가 내일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의 법정 대면이 내일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5번의 소환 요청에 모두 불응했는데 이번에는 구인장까지 발붙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파행을 겪어온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 관련해서도요. 내일 운영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관련 속보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왜 이렇게 공손하게